지난 시간에 이 분석하는 거, 쓰레기 분석하는 거 얘기하다 말았죠.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핸드아웃 나눠드리고 예제하다 만 것 같은데, 그 예제 얘기를 끝냅시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노트를 한번 쫙 가도 될 것 같아요. 예제, 여러분 기억하시면은 여러분 핸드아웃에 이그젬플 4.2 이그젬플 4.2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그젬플 4.2? 오케이? 자, 이그젬플 4.1 읽어보시면은 Estimation of the Chemical Composition of Solid Waste Samples. 그러니까 결국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이 예제에서 연습하는 거는 못 찾고 있어요 아직도? 찾았어요? 네, 찾죠? 같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지역에 쓰레기 처리 시설을 만들기로 됐다. 그걸 설계해야 된다. 그런 임무를 맡았어요. 그러려면은 일단 그 동네에서 어떤 쓰레기가 나오는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분석을 하자는 거예요. 화학적으로 분석을 하자. 쉽게 분석할 수도 있죠. 그냥 쓰레기 가져다가 종이한 몇 프로 되고 플라스틱 몇 프로 되고 음식물 쓰레기 몇 프로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자는 게 이 이그젬플의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여러분들 쫙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서 쓰레기를 어떤 지역에서 가지고 왔는데, 그 문제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Determine the chemical composition of the organic fraction without and with sulfur and without and with water over residential MSW with the typical composition shown in table 3.4. 테이블 3.4에 나온 그런 전형적인 구성을 가진 쓰레기의 그 케미컬 포뮬러, 화학식을 한번 만들어 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쓰레기가 화학식으로 나오기 쉽지 않겠죠. H2O, CO2 그런 식으로 순수한 화합물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을 텐데, 억지로라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자, 쓰레기를 화학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떤 이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연소한다면, 태운다면, 결과적으로 얼마만큼의 수분이 나오냐, 얼마만큼의 CO2가 나오냐, 얼마만큼 열량이 나오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거를 처리하는 시설을 만들 때 훨씬 더 설계 인자가 나오니까 훨씬 더 잘 설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그 솔루션 있죠. 그 밑에 솔루션 보시면은 쓰레기의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있더라. 푸드 웨이스트, 페이퍼, 카드보드, 플라스틱, 텍스타일, 러버, 레더 이런 식의 여러 항목별로 웻 웨이트는 여러분 뭐라고요? 수분을 포함한 무게. 파운드로 되어 있는데 파운드로 생각하셔도 되고 그냥 킬로그램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파운드 그냥 순수하게 킬로그램으로 생각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킬로그램이 있고, 드라이 웨이트이 또 이렇게 옆에 있죠, 여러분. 웻 웨이트하고 드라이 웨이트 차이는 뭐죠, 여러분? 수분이 빠진 거죠. 수분이 빠진 양입니다. 그래서 그 성분별로 이만큼 수분이 빠진 그 드라이 웨이트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컴포지션이 나와 있죠, 여러분. 컴포지션은 뭐냐면은 그 쓰레기의 뭡니까, 여러분? 각 원소별로 CHONS, 그 다음에 S라는 거는 다 태운 다음에 제양까지 합쳐서 다 더한 양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탄소의 경우, 푸드 웨이스트의 경우 한번 보세요, 여러분. CHONSS를 다 더하면 얼마 나오죠? 드라이 웨이트 나옵니까? 웻 웨이트 나옵니까, 여러분? 드라이 웨이트 나오죠? 그쵸? 드라이 웨이트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라이 된 쓰레기를 각 성분별로 이렇게 분석한 결과를 이렇게 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줬을 때 우리가 이 쓰레기 전체의 화학식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각 컴포넌트별로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그 컴포넌트를 다 더한 쓰레기 전체의 화학식을 만들어 보는 게 이 예제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82페이지 가시면은 뭐 하는 겁니까? 앞에 있는 테이블을
요약을 한 거죠. 어떻게 요약을 했냐면은 원소별로 CHONS 그 원소하고 S의 합으로서 무게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나타내졌다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카본의 without water 이거는 어떻게 구했을까요 여러분? 앞 테이블에서 그냥 다 더한 거죠. 앞 테이블 보시면은 27.39 나온 거 보이시잖아요. 그쵸? 27.39 나온 거 있죠? 그 값 그대로 가져온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without water는 다 가져오시고 with water는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다가 자, 첫 번째 without water는 드라이 된 거니까 앞 테이블에서 CHONS 각 밑으로 쫙 더한 값 그대로 가져오시고 with water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H2O가 들어가죠. H2O가 들어가니까 어떤 원소만 늘어났어요? H하고 O만 그 양이 늘어났죠. 자, 3.62에서 6이 된 거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계산했다고요? 그쵸. 수분 함량이 얼마나 돼요 지금 여기서? 21.4죠. 자, 21.4에서 H의 경우에는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21.4에다가 뭐 곱한 거라고요 여러분? 얼마? 18분의 2. 18은 어떻게 나왔어요 여러분? 2 더하기 16 H2O 2는 2 곱하기 1 수소 그 양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산소는 어떻게 나왔겠어요? 18분의 16이 됐겠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각 원소별로 어떻게 계산됐는지 2번에 나와 있고 3번은 뭐란 거냐면은 2번에서 한 결과 각 원소가 물이 있고 없고의 그 합을 뭘로 나눠준 거예요 여러분? 각 원소의 분자량, 원자량 그걸로 다 나눠준 거죠. 나눠주면은 카본의 경우에는 12로 나눠주니까 27.39 나누기 12에서 2.28 물이 없는 경우에 물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2.28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때 넘어가면서 뭘 무시했냐면은 그 애쉬, 제의 양은 무시했어요 여러분. 그쵸? 제의 양은 무시했다 하는 겁니다. 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원소를 나타낼 수도 없잖아요. 애쉬라는 제도 원소도 없고 하니까 무시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뭐란 거냐면은 3번의 결과를 보시면 어떤 게 양이 제일 작습니까? 몰수로서 어떤 게 양이 제일 작아요? 예? 황이 제일 적죠? 그쵸? 황이 제일 적으니까 몰수로서 제일 작으니까 황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황을 제일 작으니까 그걸 1로 놓는다면은 나머지 값들을 그만큼 그 배수를 정해주면은 정수로서 나머지를 나타낼 수 있겠죠. 그쵸? 황을 1로 나타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은 물론 황보단 10배나 더 많지만 황은 사실은 쓰레기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예 황은 너무 작으니까 황은 무시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양을 차지하는 질소를 1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는 몰수로서 다 계산한 두 가지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보이시죠? 그래서 4번을 보시면은 몰 레이쇼 하면서 질소가 1일 때 하면서 값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몰 레이쇼 설퍼가 1일 때 황이 1일 때 그 값들이 카본, 하이드로전, 옥시전, 나이트로전 이것들이 어떤 값을 갖는지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말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비율대로 다 그냥 늘려주는 거예요. 늘려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 다 풀었죠.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쓰레기의 화학식을 4가지 방법으로 나타낸 거예요. 첫 번째, 질소를 1로 할 때 그 질소 1 할 때 물이 있고 없고 그 다음에 황을 1로 할 때 또 물이 있고 없고 각각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질소를 1로 할 때 물이 없는 경우에 우리가 가진 쓰레기의 화학식은 C6T, C60, H94.3, O37.8, N 이렇게 나타나진다는 겁니다. 오, 나쁘지 않죠 여러분?
그 아까 우리 출발할 때만 해도 뭐 카드보드, 러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눈에 보이는 그런 쓰레기로 나타냈는데 지금은 화학식으로 이렇게 나타나진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뭐 어떤 화학식이든지 다 해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훨씬 더 우리가 정제된 좋은 툴이 생기는 그런 방법을 여기서 한번 보여주는 거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방금 전에 보신 게 쓰레기 분석하는 데서 가장 최종점이에요. 가장 베스트하게 가는 거고 그 사이 단계들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쉬운 것들인데 그걸 이 노트에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지난 시간에 이거 했죠. 지난 시간에 이렇게 원추사분법 여러분 제가 뭐라 했어요. 폐기물 기사 보시면 여러분 이 시험 문제 항상 나와요. 원추사분법 뭐라고 여러분? 쓰레기 더미로 쌓아가지고 반씩 취해가지고 줄여 나가가지고 대표 수료를 채취하는 방법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겉보기 비중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겉보기 비중하고 그냥 비중 차이 뭐라 그랬죠? 뭐가 차이예요? 분모가 차이가 난다 그랬죠? 그냥 비중이면 여러분 여기서 용기 부피가 아니라 뭐에 부피해야 돼요? 시료에 부피해야 되죠. 근데 겉보기 비중이라는 거는 용기의 부피다. 그 쓰레기를 담은 용기의 부피다. 따라서 용기의 부피가 시료의 부피보다 커요, 작아요? 크죠? 그쵸? 용기의 부피라는 거는 시료의 부피 플러스 어떤 부피가 들어간 거죠? 공극, 그쵸? 공극의 부피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더 크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겉보기 밀도하고 실제 밀도하고 차이는 뭐냐면 이 공극률 가지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거 여러분한테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종류별 성상 분석 뭐 10가지에 대해서 손분류해서 습량 기준 뭐 이런 거 하는 것들은 우리가 방금 전에 예에서 사실은 그 전에 예에서 다 보신 거죠. 이렇게 하는 거 보셨고, 그 다음에 수분 함량을 어떻게 구하는지 이 표는 우리가 방금 전에 예에서도 여러분 첫 번째 그 테이블에 다 나와 있어요. 그쵸? 각 성분별로 100도씩 건조시킨 다음에 그 수분 그 양을 빼는 거죠. 그걸 다 더하면은 수분 함량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회분 함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 애쉬양 그런 거니까 한번 요거 읽어보시고 여러분 예제 보시면은 큰 차이 없다 하는 겁니다. 누가 녹화했나 방금? 아니죠? 예. 그래서 가연분 함량이라는 건 뭐냐면은 가연분이라는 건 여러분 태울 수 있는 양이죠. 태울 수 있는 쓰레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쓰레기에서 가연분 퍼센테이지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전체에서 수분을 빼고 그 다음에 습량 기준의 회분을 빼고, 그쵸? 그걸 빼면은 가연분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얼마나 태울 수 있는가가 왜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쓰레기에서 우리 점점 뭐 한다 그랬어요? 이거 가지고 에너지 생산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쵸? 소각장 같은 데서는 얼마나 태우냐 하는 게 아주 중요한 팩터죠. 디자인하는데. 그쵸? 그래서 아주 중요한 팩터로서 쓰인다 하는 거 여러분 보시고, 계략적으로 우리나라 쓰레기는 수분이 15에서 35, 휘발성 고열물이 20에서 30, 고정탄소 40, 뭐 요 정도, 불연성이 요 정도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수분 보유 능력, 필드 캐퍼시티라는 거다 하는 겁니다. 요거 여러분 잘 봐주세요. 자, 수분 보유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중력 상태 하에서 폐기물이 보유할 수 있는 수분의 총량이다. 이거는 폐기물의 침출수 발생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하고, 즉 수분 보유 능력을 초과하는 물은 어떻게 된다? 침출수로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 폐기물과 상업 폐기물이 혼합된 비압축 폐기물의 수분 보유 능력은 50에서 60% 정도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지하수 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쓰레기를 우리 그 지하수 배울 때 그 토양 입자하고 거의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 토양 입자 배울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토양 입자가 있고 흙 입자가 있고 그 사이사이가 공극이라 그랬죠. 그쵸? 그때 생각해 보시면은 공극이 아닌 요 토양 입자들은 고체고, 나머지 그 사이사이는 물이 없다면 공기로 가득 차 있는데 여기에 사실 물을 집어넣는다면은 물로서 포화될 수도 있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드링크는 처음인데 코코팜? 맛있어요?
다음에 한번 사 먹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요 통에다가 미안해요. 다 마셨죠? 다 안 마셨네. 다 마셨죠? 안 마셨구나. 미안해라. 다 마셨어요. 고마워요. 조지아 나 이거는 몇 번 봤어요. 이게 약간 좋은 거죠? 커피 중에 아니에요? 전 중간 정도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조지아 캔을 이걸 뜯어가지고 흙을 가득 넣었어요. 그죠? 흙을 가득 채웠어요. 누를 만큼 들었어요. 그래서 가득 넣은 다음에 쭉쭉 눌러가지고 압축시켜서 그 다음에 그래도 공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물을 쫙 부어요, 여러분. 그러면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양은 공극의 볼륨하고 같겠죠. 공공의 볼륨하고 같은데 여러분 그 다음에 요걸 채운 다음에 가득 채운 다음에 어떻게 이 뚜껑을 잘 닫았어요. 잘 닫아가지고 모래는 안 빠져요. 근데 물은 빠질 수 있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디자인했어요. 필터를 잘 닫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다 마셨지만 이걸 착하긴 좀 내가 겁나긴 하는데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쫙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거꾸로 세우면은 물이 쭉 빠지겠죠. 물이 빠져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넣은 물이 다 빠져요? 안 빠지죠. 왜 안 빠져요, 여러분? 어떤 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있잖아요. 물들이 어떻게 돼요? 뭐 하여튼 다 안 나오죠. 다 안 나오죠. 무슨 이유에서든지 안 나오죠. 뭐 대표적인 거는 여러분 유체역학 때 배우셨겠지만 두 분이 흡입자라면은 두 분 사이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물이 이렇게 묻어가지고 캐필러리 포스에 의해서 붙잡혀서 안 나오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쵸? 그래서 이 수분 보유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요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력 상태에서 폐기물이 보유할 수 있는 수분의 총량. 예를 들어서 이 흙 다 채운 다음에 공극이 10이었을 때 단위는 뭐든지 간에 10이었는데 물을 10만큼 다 채워가지고 확 돌렸더니 물이 8만큼만 나왔더라. 이만큼은 항상 이렇게 있는 거죠, 여러분. 중력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돌렸으면 중력 상태잖아요, 여러분. 뭐 물론 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꼬챙이 가지고 이거 팍 쑤신다든지 여러분 이거 막 던진다든지 하면 물 조금 더 나오겠죠. 몇 방울 더 나올 텐데 그러지 말고 그냥 중력 상태에서 그냥 놔뒀을 때 이만큼은 안 빠져나온 거죠. 그쵸? 이만큼 안 빠져나왔다면 그 2가 뭐가 되냐면은 수분 보유 능력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 2라는 거는 안 빠져나와요. 결국은 2 남은 다음에 다시 물 넣으면은 맥시멈 얼마만큼 더 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 8만큼 더 넣을 수 있죠. 또 다시 뒤돌려서 빼도 여러분 2는 죽어도 안 빠져요. 아마 3이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물이 다 안 빠진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쓰레기 아니면 토양입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수분을 뭐라 그러냐면은 수분 보유 능력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분 보유 능력을 초과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침출수로 나오기 때문에 아주 또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투수성 하이드롤릭 컨덕티비티 라지 K 생각나시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다일실로 할 때도 배우셨고 여러분 우리 지난 중간고사 2번 문제 이거 이용해서 푸셔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잘 푸셨죠? 그쵸? 그런 것들 다일실로 이 투수성 이런 것들이 아주 쓰레기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필드 캐패시티, 하이드롤릭 컨덕티비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으셔도 이런 하이드롤릭 컨덕티비티 개념만이라도 제대로 배워 나가시면은 여러분 저는 한 반은 만족합니다, 여러분. 하이드롤릭 컨덕티비티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하수 할 때도 나오고 이 쓰레기 할 때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이 하이드롤릭 컨덕티비티는 계속 보시니까 다시 한번 개념 잘 보십시오. 그래서 하이드롤릭 컨덕티비티는 어떻게 썼냐면 여러분 요 노트에서는 약간 잘못 썼지만 이거 보시면 여러분 요 노트하고 우리가 지하수에서 배운 그 워드 파일하고 여러분 비교해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적어야 제대로 적힌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적혔어야 돼요, 이게? large K equal K equal C D에 뭐예요, 여러분? 제곱, 그쵸? 제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감마 나누기 뮤 이렇게 적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D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적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각각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 다음에 요거는 스몰 k입니다. 요거 스몰 k, 그쵸? 우변의 가장 우변의 첫 번째 항은 스몰 k, 요거 고유 투수계수. 이거하고 여러분 저쪽 영어로 된 그 노트하고 비교해 보세요. 똑같아요. 똑같고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식 다시 한번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k 곱하기 감마분의 뮤분의 감마,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 이거 뭐라 그랬죠? 하이드롤릭 컨덕티비티, 투수계수는 뭐하고 뭐의 펑션? 그때 배우셨지만 유체하고 고체의 펑션이지만, 고체의 펑션이고, 요거 감마하고 뮤는 뭐의 펑션이에요, 여러분? 뭐의 성질이에요? 유체의 성질이죠. 유체의 성질이고 스몰 k는 고체의 성질이다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고체의 성질을 나타내는 스몰 k하고 유체의 성질을 나타내는 감마하고 뮤가 합쳐져서 하이드롤릭 컨덕티비티가 표현이 되고, 하이드롤릭 컨덕티비티 투수계수는 따라서 유체하고 고체의 둘 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쓰레기에서 그러니까 뭐 얼마나 물이 잘 통과하냐, 기름이 잘 통과하냐 하는 거는 그게 물이냐 기름이냐 하고 그 쓰레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뭘로 이루어져 있냐, 러프한 놈이냐 아니면 매끌매끌한 유리냐,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다 달라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죠? 그거를 이론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학적 성상 분석은 뭐냐면은 결국은 수분이 얼마나 되냐, 쓰레기에 휘발성 가연분이 얼마나 되냐, 구종탄소가 얼마나 되냐, 회분이 얼마나 되냐 하는 것들을 결정하는 거를 사성분 분석이라고 합니다. 사성분이 요 성분이에요. 오케이? 요 성분을 분석하는 거다. 여기서 여러분 모르는 거 있어요? 수분 아시죠? 물. 그 다음에 회분, 마지막 제라 그랬죠. 그 다음에 휘발성 가연분하고 고정탄소의 차이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여러분. 수분일 때는 105도에서 가열해요. 그때 물이 날아가죠. 물은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그 날아간 양이 수분이 되고, 휘발성 가연분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남은 쓰레기 가지고 뚜껑을 덮은 다음에 650도로 가열을 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무게가 감소했다면 그거를 휘발성 가연분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 다음에 휘발성 성분이 이렇게 제거된 다음에 남아있는 가연성 잔재물, 그러고도 여러분 안 탄 놈이 있어요. 안 탄 놈이 있어요. 왜 안 탈까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안 타겠죠. 잘 금방 안 타는 놈이고 뭐 그런 놈들이 있다면은 그런 놈들을 불을 한번 붙여서 딱 또 태워봐요. 그럼 타는 놈들이 있거든요. 그때 날아가는 놈들이 고정탄소가 되고, 그래도 끝끝내 안 타는 놈들은 뭐 포기해야죠. 제로써 버리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서 사성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분석하는 게 뭐 재융점, 이거는 뭐냐면은 쓰레기를 태울 때 온도를 너무 높이면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 재가 눌러붙어요. 거의 액체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눌러붙어요. 예를 들면 이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이어, 고무 타이어 같은 경우 온도 많이 올리면 여러분 그게 흐물흐물해지고 막 눌러붙은 경우 보셨죠? 뭐 어디 보면 그런 느낌을 받냐? 가끔 저 길 아스팔트 포장하는데 땜빵 한 데 보시면 여러분 고무로 붙인 것 같이 이렇게 직 눌러붙은 거 있죠? 그런 식의 끈적끈적하게 된다고요. 그런 것들이 언제쯤 생기나 하는 그 온도를 보는 게 제6점이에요, 여러분. 이 온도까지는 안 올리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이 온도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쓰레기 소각로에서 재가 가루로서 남는 게 아니라 끈적끈적하게 눌러붙는다는 거죠. 어휴, 싫죠. 청소하기도 싫고. 그래서 그런 농도를 파악하는 게 제6점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원소 분석이라는 거는 CHONS, 이 원소별로 어떤 성분이 얼마만큼 있냐를 자동 원소 분석기라는 이 기계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거를 원소 분석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분석의 결과를 오늘 수업 시간에 제일 처음에 본 이그젠플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겁니다. 오케이? 거기서 CHONS별로 값 나온 게 원소 분석을 통해서 나온 값들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셔야 될 만한 게 발열량 분석. 이 쓰레기가 얼마나 발열량이 있냐 하는 것도 분석을 한다. 뭐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각로 설계할 때 기본 인자고, 쓰레기 1kg을 완전히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량을 우리가 얘기한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위 발열량, 저위 발열량. 어떤 게 더 높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고위 발열량이 더 높겠죠.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고위 발열량하고 저위 발열량의 차이는 뭐냐면은,
고위 발열량이라는 거는 수분의 응축열까지를 포함했다. 그쵸? 저위 발열량이라는 거는 발열량 중에서 응축열을 제외했다. 수증기로 손실되는 열량을 제외한 거를 저위 발열량이라고 한다. 여러분, 쓰레기를 태우면은 쓰레기 안에 물이 있죠. 그쵸? 물이 어떻게 돼요? 온도가 올라가니까 걔네도 같이 수증기 되겠죠, 여러분. 기화된다 는 겁니다. 액체가 기체가 될 때는 여러분 에너지가 필요해요? 어떻게 돼요? 방출돼요? 필요하죠. 그쵸? 에너지를 걔네도 가져가죠. 그런 그 응축열을 포함하냐 안 하냐 가지고 고위 발열량이냐 저위 발열량이냐 그렇게 나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추정식은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발열량 하는 거 여러분 한번 노트 읽어보시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많이들 보는 게 뭐냐면 유기성 부분의 생분해성, 이거를 또 파악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쓰레기 중에 유기 성분이 나와요. 오게닉, 카본을 포함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유기물이라 해서 다 생분해가 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식을 보시면은 0.8점에서 0.028 곱하기 LC라는 요 숫자를 빼죠. 요 곱한 거를 빼는데 이 LC라는 게 뭐냐면은 휘발성 고용물 중에 리그닌 함유량. 리그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주로 어디 성분이 어디에 있는 성분이냐면 목재, 나무 있죠? 나무 성분을 리그닌, 거기 있는 그 성분 중에 하나인데 리그닌 성분을 이렇게 빼줬다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나무는 생분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쵸? 여러분 나무가 안 썩어요? 썩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유기물에 비해서 나무는 분해되는 속도가, 생분해되는 속도가 아주 느리다는 거죠, 여러분. 나무가 여러분 생분해가 빠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몇천 년 동안 이렇게 나무 가지고 집을 짓고 그렇겠어요. 그쵸? 생분해가 훨씬 느린 거죠. 거의 안 된다고 봐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런 음식물 쓰레기나 다른 유기물에 비해서. 그래서 그 함량을 빼가지고 얼마만큼 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냐 이렇게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다 계산을 하는 게 우리 그 쓰레기의 분석에 들어가는 양들이다 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잔류성 이거는 뭐 워낙 상식적인 거라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 쓰레기 이제 어떻게 분석하냐를 말씀드렸는데, 발생량을 어떻게 추산을 하냐 하는 겁니다. 쓰레기 발생이 얼마나 들어오냐, 그 양은 아까는 그 질적으로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을 배웠다면은, 양은 일단 발생량 추력하는 방법은 한 3가지 정도 있다. 첫 번째, 적재차량 계수 분석법.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동구라면은 성동구에서 그 쓰레기 수거하는 거는 성동구청이래요. 성동구에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쓰레기 차량이 몇 대가 있고 그게 하루에 얼마나 돌고 얼마만큼의 쓰레기를 가지고 오는지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쓰레기 차가 얼마나 돌고 그 쓰레기 양이 얼마나 들어오니까 그거 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그럴 수 있겠죠. 그게 결국은 발생량, 물론 100%는 아니겠죠. 일부 사람들이 쓰레기를 안 갖다 버리고 집안에다가 뭐 묻는다면은 뭐 좀 달라지는데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 의미 없잖아요, 그런 숫자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 차량 가지고 재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차량 가지고 재는데 이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 차가 몇 대 들어오니까 그 안에 쓰레기 평균 밀도가 얼마나 되니까 그냥 대략 적어서 계산하는 방법이죠. 사실은 차 한 대당 쓰레기가 밀도가 얼마나 될 테니까, 평균 밀도가 얼마나 될 테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고, 직접 계근법이란 뭐냐면은 차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그 쓰레기 내야 해가지고 쓰레기 진짜 무게로 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는 여러분 1번은 뭐라고요? 차 들어오는 숫자 가지고 우리가 개수로 그냥 곱해서 쓰레기 양을 추산한다면은, 이거는 쓰레기를 차에 있는 걸 다 내려가지고 진짜 무게를 재요. 그쵸? 직접 계근법. 그 다음에 3번째 방법은 물질수지법. 이건 성동구 같은 데서 쓰는 방법은 아닌데 주로 이 공장 같은 데서 쓰죠, 여러분. 공장 같은 데서는 어떨 수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우유 속의 코코아, 이 메일 우유에서
이 우유팩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알잖아요, 여러분. 저 우유팩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 종이 얼마 사고, 저 비닐, 저 코팅 비닐 얼마 사고, 뭐 어떤 인쇄하기 위해서 썼던 잉크 얼마 되고, 내가 알잖아요. 몇 킬로그램 이렇게 사왔고, 재료로서. 그 다음에 저 완제품으로서 저게 무게가 몇 킬로그램 나갔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재료를 100kg 사, 제품이 9kg 나갔다는 얘기는 여러분, 나머지 10kg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누군가 빼돌렸다는 거죠. 그건 아니고, 나머지 10kg라는 거는 누가 빼돌렸다는 가정을, 그런 게 없었다면은, 나머지 10kg는 뭐예요, 여러분? 다 쓰레기로 버려졌다는 거죠. 그렇죠? 물질 수지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바로 물질 수지다. 오케이? 성동구에서도 하려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쉽지 않죠,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떻게 돼요? 모든 집에서 어제 장 본 거 다 봐야 되죠, 여러분. 장 본 거 뭐 어제 몇 킬로, 뭐 그런 거 다 하고, 뭐 음식물 쓰레기 나가는 거 얼마, 사람 살찐 거 얼마, 그런 것까지 다 봐야 뭐 그 쓰레기 얼마 정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그 커다란 그런 그 행정 지역에서 못하지만 이런 작은 공장 같은 데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량 추산하는 방법이 이게 세 가지가 있고, 발생량 예측이 있습니다. 발생량 예측은 뭐냐면 이건 통계예요. 여러분 통계 배우셨죠? 그때 여러분 리그레션 생각나세요? 회귀 분석 생각나세요? 저한테 통계 들은 사람. 기억 안 나면 다시 오세요. 잘해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아주 잘하고 있는 거 얘기 들으셨어요? 2학년들한테? 시험을 4번 봐요. 제가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통계가 폐강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없지 않아 들긴 드는데, 시험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야 공부하는 것 같아요. 너무 흐지부지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 후배들은 제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시면은 제가 제대로 해드릴게요. 매달 말일 시험 보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전체 내용으로 다시 한번 보고, 빡빡하죠, 여러분? 3월 말에 받고, 5월 1일 날, 4월 30일 날 보니까 수업이 없는 날이라서 5월 1일 날 볼 거고, 5월 31일 날 또 볼 거고, 6월 달에 기말고사 때 볼 거고. 괜찮죠? 17%, 17%, 17%, 그 다음에 요거는 훨씬 커요. 전체니까. 만회할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시험 문제를, 이 범위가 줄어드니까 학생들이 잘 하더라고요. 제가 통계를 가르친 이래 평균 점수가 이렇게 높은 적이 없었어요. 평균이 한 80대요. 100점도 몇 명 있고. 언제까지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또 앞부분. 그쵸? 앞부분 제 수업 안 들어도 고등학교 때 그 실력으로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 부분이라서 잘 봤을 수도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다, 그래서 저도 칼을 갈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한한테. 네. 자, 여러분 회귀 분석 그때 생각나시죠, 여러분? 안 난다 그랬죠? y equal ax 플러스 b, 그쵸? 여러분 a하고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그쵸? 회귀 분석 여러분 이런 걸 아셔야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올해가 현재고 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게 쓰레기 발생량이에요. 이게 지금 올해예요. 아니면 작년까지 최근 10년간 쓰레기 발생량이, 성동구의 쓰레기 발생량이 이렇게 증가했다면은 회귀 분석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데이터를 이용해서 요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직선식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y equal ax 플러스 b 해서 a하고 b가 결정이 되겠죠. 요 데이터에 의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요 회귀 분석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은, 미래도 최근 과거와 같이 쓰레기가 늘어난다는 그런 가정을 한다면은 한 5년 후에 쓰레기 양이 이쯤 되리라 하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회귀 분석 가지고. 그쵸? 물론 쓰레기 양이 계속 직선으로 는다는 거는 여러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커브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직선으로 회귀 안 하시면 되죠. 커브로 회귀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 식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회귀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회귀 분석을 썼어요. 우리도
회귀 분석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은 쓰레기 양이 는다는 거죠, 여러분. 발생량이 는다. 우리가 점점 더 잘 살게 되고 산업이 발전되면서 쓰레기가 더 는다 하는 그런 가정하에서 한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도 회귀 분석을 썼어요. 근데 맞았어요,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급속도로 발전해서.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여러분, 우리가 요 쓰레기 폐기물 분해 와서 그 통계 보셨으면 알지만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는 거 아니죠. 그죠? 심지어는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회귀 분석 가지고 어프로치하는 게 조금 덜 유효해져요. 점점 덜 유효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보다는 여러 가지 주관 상황을 잘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현재량을 쓴다든지 그런 게 더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회귀 분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본 가정이 뭐예요? 과거의 추세가 미래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추세가 미래와 같지 않을 거라는 그런 그 예상이 더 지배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회귀 분석을 조금은 덜 쓴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요즘은 우리 뭐 해외 진출 많이 하니까 해외에 가서 이런 걸 지어준다면은 그 지역의 그 데이터 가지고 게다가 그 지역이 만약에 개발도상국이라면은 회귀 분석 쓰는 게 맞겠죠. 그렇게 어프로치 하는 게 더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회기물 발생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상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리적 위치하고 계절 맞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거고 겨울에는 연탄재 있고 여름에는 채소 과일 쓰레기가 많잖아요 여러분. 겨울에는 연탄재 나오고 여름에는 수박 먹으니까 수박 껍질 나오죠 여러분. 참외 껍질도 나오고 그 다음에 수거 빈도하고 쓰레기통의 크기, 수거 빈도가 높고 쓰레기통이 클수록 증가하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 쓰레기통을 크게 하고 크게 만들어주면 만들어질수록 쓰레기 양이 늘어요. 그리고 그 쓰레기통을 자주 비워줄수록 쓰레기가 더 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디자인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고시를 보셔서 공무원 되셔서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시민들 살기 편하라고 쓰레기 막 크게 만들어주시고 거리에 그 다음에 뭐 하루에 매 2시간마다 치워주고 그러면 여러분 발생량이 더 늘어요. 사람 심리인가 봐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적절하게 만드는 게 좋아요 여러분. 너무 크게 안 만들고 그리고 치우는 것도 가끔 치워줘야 돼요 여러분. 너무 자주 치워주면 깔끔 떠면은 쓰레기 사람들이 더 버려요. 더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후진국 선진국 그 상관없이 다 나온 경험적으로 나온 우리 그 호모 사피엔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부엌용 분쇄기 사용 여부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부엌용 분쇄기? 여러분 부엌용 분쇄기 말씀 안 드렸구나. 나중에 또 말씀드리긴 할 텐데 부엌용 분쇄기가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 가끔 외국 가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뭐 설거지하고 나면 우리 뭐 밥풀이나 요 과일 껍질 같은 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요 밑에 요 싱크대 밑에 여기 안 내려가게 여기 채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쵸? 이 걸러내 가지고 그것만 음식물 쓰레기로 따로 버리는데 부엌 분쇄기는 뭐냐면은 그게 이 싱크대 안에 그냥 들어가요. 들어가고 싱크대 바로 밑에다가 여러분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면은 분쇄기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마다 다 있는 거예요. 부엌마다 다 있어요. 분쇄기가 달려 있어서 어느 정도 밥풀이나 그런 것들이 쌓이면은 스위치만 물 켜고 스위치만 딱 켜면 이게 갈려져요 여러분. 입자가 작아져 가지고 물을 틀었기 때문에 물하고 같이 하수도로 그냥 방출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 어떨까요? 우리 생활은 편리하죠? 괜찮죠? 분쇄기가 근데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여러분 수박 껍질 한번 갈아보려고 그러시면 조금 힘들어요. 갈리긴 갈리는데 좀 오랜 시간 갈아야 되고 소리도 좀 참으셔야 되고 그래요 여러분. 수박 껍질 그 겉에 그 딱딱한 그 초록색 부분은 잘 안 갈려요. 그 다음에 뭐 복숭아 씨를 갈아보시겠다 하셔도 좋은데 안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여러분. 복숭아 씨 숟가락 그런 것들은 안 갈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못 버리시고 이 잘 부서지는 그런 것들은 버리실 수가 있어요. 뭐 팥껍질, 뭐 라면 이게 둥둥부른 그런 가락 그런 것들은 갈려서 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갈아서 버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것들이 그냥 물을 통해서 하수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보다 음식물 쓰레기 양은 줄고, 그쵸? 그러니까 플러스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줄고, 그 다음에 내가 음식물 쓰레기라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냄새 나잖아요, 여러분. 거기까지 안 갖다 버려야 된다는 거, 그거 괜찮죠? 뭐 나머지 수박 껍질이나 뭐 복숭아 씨 같은 거는 그냥 쓰레기로 버리자 이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은 그냥 버리고 나머지는 다 갈아서 버리자는 거죠. 그런 면에서 편하고, 안 좋다면은 그게 하수를 통해서 하수 처리장으로 들어가니까 하수 처리장의 유기물의 농도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생활하수가 더 더러워진다는 얘기죠. 더러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이 안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생활하수가 더 더러워져도 된다 그랬죠. 더 더러워져야 돼요, 사실은. 그 유기 성분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하수 처리장에서 일부러 더 넣어줘요, 여러분. 더 넣어주는 형편이라 이게 되면은 하수 처리장에서 이러고 있어요. 플리즈 하자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정부에서 여태까지 막았다 그랬죠. 왜 막았다고요? 하수관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서 정부에서 하지 말자 그랬어요. 정부에서 무슨 생각이었냐면은, 여러분 상수도는 잘 아시지만 압력 시스템이죠. 상수관은 사이즈가 작고, 그쵸? 물이 가득 차서 흐르고, 그 다음에 아파트 25층 올려서 여러분 펌프를 해야 돼요. 수두를 높여줘야죠. 압력 수두를 높여줘야 그게 물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반면에 하수도는 여러분 어때요? 관이 크고, 그 다음에 하수도는 우리 집에서 하수 버릴 때 여러분 펌프 하세요? 펌프 안 하시죠? 자연유화란 말이에요. 집에서 버리면은 그게 자연적으로 똘똘똘똘 흘려가지고 하수처리장까지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건 무슨 얘기예요? 상수관은 대충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하수관은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 지역에서 하수관은 생각보다 디자인이 잘 돼야 된다는 얘기죠. 디자인이 잘 돼가지고 자연적인 구배에 의해 가지고, 구배가 뭐 하면 요만큼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구배에 의해 가지고 하수가 계속 흘러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자인이. 땅속에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쵸? 생각보다 신경 써요.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 대부분 지역에서 좀 자신이 없었어요. 하수관을 처음에 그렇게 만들긴 만들었는데 일부 지역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는 거죠. 정부에서 아는 거죠. 제대로 안 됐다는 거. 자연구배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일부 지역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된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지역은 이게 깨진 데도 있고, 뭐 이렇게 관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여러분. 자, 자연구배가 되는데 하수관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부분에 물이 고이죠. 그쵸? 물이 고인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물이 고이면, 이 하수가 물이 고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결국은 썩죠. 냄새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끔 길 가다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강북 지역이 심하고 우리 학교도 그런 냄새 나는 데 있어요. 길 옆에 하수관에서 냄새가 올라와요, 여러분. 썩는 냄새 올라오죠. 그쵸?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하수관이 구배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고여 있다는 거예요. 고여가지고 하수관이 이 지하에 있으니까 공기 유통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공기가 제대로 안 흐르니까 그게 혐기적으로 썩어가지고 냄새가 그렇게 올라오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비가 한번 쫙 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량이 늘으니까 그게 샥 흘러 내려가겠죠. 그때 냄새 또 없어지고, 그러다가 또 비 안 오고 며칠 되면은 그 하수관에서 또 냄새가 올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하수관 보면, 특히 시장 가다 보면 그런 거 많은데, 이 하수관을 여러분 고무로 막 막아놓고 그런 데 있죠. 냄새가 또 올라오니까. 그쵸? 그런데 그런 지역에다가 이런 걸 설치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음식 쓰레기가 거기 또 그대로 다 쌓여가지고 더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게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나라에서 이 하수관 정비 사업을 아주 대대적으로 했어요. 돈을 엄청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대부분 이렇게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이걸 하려고 그래요. 하고자 해요. 하고자 하는데 이제는 또 누군가 반대를 해요, 여러분. 누가 반대를 하냐면은 폐기물 이거 처리업자들 있죠.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반대해요. 왜 반대하냐면은 자기네들이 일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자기네들이 그거 가져다가 돈 벌고 그랬는데 그거 수거해서 그거 없어진다고 이제 또 반대해가지고
요즘 한참 시끄러워요. 그래서 양쪽이 한참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그런 사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쇄기를 사용하면 결국은 쓰레기가 줄겠죠. 그쵸? 물로 가니까 그런 얘기가 있고, 생활 수준이 높을수록 폐기물 발생량이 많고 다양하다. 재활용이 높을수록 발생량이 감소하고, 법규가 또 중요하다. 주민의식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 수집하고 운반 한번 봅시다, 여러분. 쓰레기형 통의 형태 뭐 이런 것까지 배우냐 싶겠지만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쓰레기통의 형태로서는 이동식, 고정식이 있는데, 뭐 재활용 분리 쓰레기통, 뭐 아파트 단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좀 크게. 그 다음에 길거리에 보면 이런 식으로 쓰레기 돼 있는 경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거 요즘 보셨어요? 이런 거 안 하죠? 그쵸? 이런 거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쓰레기통 잘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더 버려요. 게다가 여러분 우리 종량제 하잖아요. 종량제 해놓으니까, 옛날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분 다 어떻게 했어요? 쓰레기를 집에서 안 버리고 여기 와서 버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개인이 내야 될 종량제의 원래 개념은 뭐냐면은, 내가 버린 쓰레기는 내가 비용을 내야 되는데, 내가 안 내고 여러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서울시에다 넘긴 거죠. 세금으로 내겠다는 거죠. 반칙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쓰레기통 거의 없어요. 요즘은 다 줄였죠. 여러분 종량제 처음 했을 때 여러분 몇 살이었죠? 92년 그쯤 되면 뭐 안 태어났다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안 태어나셨나 그때? 안 태어난 분도 있나? 그러네요. 기억 안 나세요? 예. 여러분 그때 저는 기억나는데 재밌었어요. 쓰레기 종량제 하니까 갑자기 낙엽 태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낙엽을 태우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다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쓰레기 요 봉투 아깝다고 여기저기서 그냥 틈만 나면 그냥 마당에다가 뭐 갖다 놓고 다 쓰레기 태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그 전국이 그 연기하고 그 태우는 냄새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특히 집에서도 그랬고 가정폐기물. 그 다음에 또 제일 많이 태운 데가 어디냐 여러분? 가구단지. 여러분 요즘도 가구단지 뭐 가구 만드는 공장들 좀 시외에 있잖아요. 거기는 거의 100%. 뭐 그 만들고 남은 나무들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래도 쓰레기가 나오겠죠. 어떻게 100% 그걸 다 재료로서 활용하겠어요. 그런 거 다 태웠어요. 그래서 오후만 되면은 교회 나가면 웬통 다 태우는 냄새. 그런 냄새만 나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그랬다가 정부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했죠. 그러지 마라. 반칙이다. 일단 종량제 그 아이디어도 안 맞고, 더 나쁜 게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소각 때 배우시겠지만 결국은 소각이잖아요. 태우는 온도가 되게 중요해요. 온도를 예를 들어서 600도, 700도 그것까지 못 올려서 태우면 여러분 엄청나게 나쁜 물질들이 나와요. 태울 때. 그 태우면 결국은 누구한테 해 있겠어요? 그 태우는 당사자한테 나가잖아요, 여러분. 건강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우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거의 없어졌죠. 이제는 거의 없어졌는데 한동안 되게 말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못 태우게 하니까 여러분 또 그 다음에 뭐 했는지 아세요? 묻어요. 불법 매립, 그렇죠? 그렇게를 또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결국은 여러분 사람은 결국은 돈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게 아주 실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익이 자기가 좀 더 남는다면은 아주 창의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책을 찾아가지고 그런 솔루션들이 많이 나왔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견인형 쓰레기통 이런 것들 이런 거 다 옛날 것들. 길가에 쓰레기통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도 여러분 길가에 쓰레기통은 없어도 뭐 버릴 때 여러분 어디 가서 버리세요? 전 지하철 가면 그래도 쓰레기통 꼭 있던데. 그렇지 않아요? 지하철 가면 있죠. 지하철은 여러분 요즘 쓰레기통은 어때요? 그 안에 폭탄 버릴까봐 그 플라스틱 그 봉지만 이렇게 해놨죠. 다 보이게. 뭐 버렸는지 보이게. 그렇게 그 지하철 가면 그래도 버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생기시면 이미 그렇게 하시겠지만 지하철 걸어 버리시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버리시든지 집에 가서 버리시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잔소리인데 여러분. 저는 이제 담배 끊었으니까 담배 끊은 지 오래됐어요. 전. 여러분 때는 저도 폈다가 왜 이렇게 여러분 꽁초를 막 버려요? 꽁초를 진짜 이건 너무 뉴욕 스타일인 것 같아.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너무나 막 버려가지고 기가 차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담배 태시면은 적어도 좀 꽁초 아무데나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특히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꽁초를 피우시고 여러분 요 하수구 군형 같은 데다 버리시잖아요 여러분. 그쵸? 언제 한번 제 방에 놀러 오세요. 재성토목관 6층에서 그 앞쪽에 과학기술관 쪽 이렇게 신소재 가는 쪽 여러분 보시면은 그 하수구가 저는 위에서 보니까 다 보이잖아요. 담배꽁초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비 오면 물이 안 내려갈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 좀 걱정되는데 가서 내가 뚫어줘야 되는 거 아니지? 너무 많이 버려가지고 그렇게 다 쌓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시 마라 하는 겁니다. 제발 좀 휴지통에다가 그렇게 버리시는 게 되게 좋다 하는 거죠. 한 몇 년 전, 한 7, 8년 됐나? 이렇게 비 온 날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수업을 오고 있는데, 한 제2공학관쯤 왔겠죠. 제가 근데 어떻게 무슨, 그때는 왜 갑자기 사이코처럼, 신소재 앞에 주차장을 이렇게 갔어요. 가는데, 내 앞에 학생이 담배를 피다가, 이렇게 서로 마주쳤다. 이 학생이 내가 부른 앞에서 쫙 버리더라고요. 녀석이. 그래서, 야, 이거 그냥 이렇게 버리고 가면 어떻게 비 오는데 그것도 하수구도 아니고 길가에다가 여러분 하수구는 내가 못 본 척 하려고 했는데 길가에다 그래가지고 야 일로와 이거 주워 그랬더니 얘가 되게 창피했나 봐요. 창피했는지 말을 못하고 막 이러더니 그냥 확 도망가던데. 아마 뭐 우리 과 학생이었으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 애가 너무나 긴장을 하고 또 아주 뭐 겁이 나고 그리고 내가 우스워 보였는지 여러 가지가 믹스 됐나 봐요 여러분. 근데 확 가버리더라고요. 쫓아가려다가 얘가 키도 크고 힘도 센 것 같아가지고 또 비도 오고 그래서 그냥 보내긴 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제발 좀 아무데나 버리지 마십시다 하는 겁니다. 자,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3원 분리, 4원 분리, 5원 분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하여튼 분리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방법으로 분리를 하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다는 겁니다. 분리를 덜하면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누가 처리를 해야 되냐면 결국은 시 입장에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구 입장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한테 협조를 구해가지고 가능한 한 많은 상세하게 분리를 해가지고 수거를 해나면 그만큼 또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거보다 더 하죠? 그렇죠? 이거보다 더 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 언제 한번 어머니 대신 한번 쓰레기 분리하러 한번 집에 나가보세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고 뭐가 뭔지 모르겠죠. 그렇죠? 그 정도로 많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쓰레기의 분리수거도 이렇게 한다 하는 거 여러분 말씀드리고 뭐 폐지 이론 재활용 이런 건 상식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것도 여러분 보십시오. 넘어갑니다. 그래서 분리수거의 효율 제고 방법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민들의 협조가 중요하다. 뭐니 해도 버리는 사람이 잘 버려주면은 제일 좋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분리수거의 필요성 및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렇다 하는 얘기를 뭐 아주 싫더라도 계속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 잘해주면은 뒤에 가서 엄청나게 세금을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협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이거 거의 초등학교 수준 아닌가요 여러분? 폐신문지는 단정히 접어야 돼요 여러분. 다발로 묶는다. 나 절대로 안 하는데 이거 확 던져버리는데 골판지 접어서 끈으로 묶고 그러세요 여러분? 안 하는데 나도 이거 던져버려. 이거는 그쵸? 2m 이하로 절단해야 된대 여러분. 가고 못하시죠? 못하는 거죠 여러분. 딱지 써가지고 그냥 붙이셔야죠 뭐. 이렇게 된다 하는 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종량제를 우리가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쓰레기 관리 선진국이 된 거는 다 뭐 때문이다? 종량제 때문이다 여러분. 선진국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 기본적인 그 시민의 그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쓰레기를 내 마음대로 버리고 돈을 거기다 추가적으로 낸다는 거를 절대로 못 받아들일 거예요. 아마 지구상에서 종량제 하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국민소득이 제일 높은 나라 중에서 종량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다 우리가 갑자기 잘 살게 돼서 그게 가능했던 거죠, 여러분. 그쵸? 이 조금 90년대 그때 확 이 제도를 잡아놨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가는 거지. 잘 사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지금 할래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쓰레기 처리나 관리 면에서는 종량제라는 게 아주 좋은 제도다 하는 거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다 넘어가고, 종량제 여러분 95년에 실시했네. 제가 실수했네. 95년에 실시했. 95년에 태어나셨죠, 여러분? 그쵸? 예. 그래서 뭐 흰색, 오렌지, 뭐 이런 청색 이런 것들 폴리에틸렌으로서 이렇게 쓰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종량제를 뭐 제도 자체는 잘 정착이 되는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봉투에 좀 문제가 있다. 봉투의 생분해성, 봉투의 강도.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쓰레기 봉투가 생분해성이 있으면 좋겠죠. 그쵸? 바이오디그레이더블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미생물도 이해해 주셔야죠. 그쵸? 미생물도 이게 좀 뭐 먹을 만큼 이게 좀 뭐 플라스틱도 좀 얇고 이렇게 좀 부드러워야 잘 먹지, 딱딱하니 뭐 그렇게 갖다 주면 잘 못 먹어요. 그쵸? 걔도 그 성격이 있는 앤데, 성깔이 있는 앤데. 그러니까 생분해성을 가미하려다 보면은 요 플라스틱 봉투의 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간 루즈하게 만들어줘야 생분해가 잘 되는데, 그렇다면 생분해 잘 되기 위해서 루즈하게 만들면 여러분 쓰레기 봉투가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강도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쓰레기 조금 넣고 내가 조금만 발로 밟아도 다 찢어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은 곧장 사람들이 싫어하죠, 여러분. 그쵸? 싫어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둘 다 잡을 수 있으면 최고인데 그게 잡기가 쉽지 않아 가지고 아직도 환경부에서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를 해줘야 시민들도 만족하고 생분해성도 극대화되는지 계속 연구하고 그 적정 비율을 찾고 있는 단계다 하는 겁니다. 영원한 숙제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 문제가 아주 큰 헤데익이고, 감량 효과. 실시 초기에는 쓰레기가 한 30% 정도 감량했대요. 이걸 하니까. 그랬다가 점차로 감량 효과가 감소했다. 96년에 4.3%, 97년에 4.1%로 좀 줄더라. 여러분 30%로 줄었다면 그 나머지 그건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법으로 태우고 불법 매립한 거지 뭐. 그랬다가 하지 말라니까 이제 다 제도권으로 들어온 거예요. 다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버리게 되니까 양이 좀 감소하는 게 좀 줄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4.1%만 줄여도 엄청난 거죠. 내가 쓰레기 돈 낸다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내 생활 양식을 바꿔가지고 쓰레기를 안 버리게 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나가는 쓰레기는 나가는 건데, 그래도 한 4.1%만 줄여도 개인적으로는 얼마 안 돼도 그게 모이면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괜찮아요. 괜찮은 거예요. 처음에 30% 줄였다는 게 이상한 거죠. 어딘가 도망간 거죠, 저건. 그쵸? 갑자기 뭐 내가 뭐 밥 3끼 먹다가 밥 2끼 먹어요, 여러분? 그거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다이어트 때문에 2끼 먹을 수는 있지만, 그쵸? 그 다음에 재활용 효과. 재활용 수거율이 크게 증가하나 재활용 산업 기반이 아직도 미약하다. 아직도 미약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활용을 하려면은 이쪽 산업이 더 좋아야 된다. 불법 소각하고 특이 이런 게 문제다 하는 거 여러분 봐주시고, 요건 뭐 그냥 읽어보세요, 나머지. 자,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 작업.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 여러분 집에 있을 때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입니다. 쓰레기 수거 형태가 어떤 형태가 있냐면은 문전 수거, 옥내 수거, 타종 수거, 컨테이너 수거, 이런 4가지 정도가 있다 하는 겁니다. 문전 수거라는 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집 앞에다가, 대문 앞에다가 이렇게 버려놓으면 가져가는 거죠. 대부분 지역에서 그렇게 수거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옥내 수거라는 거는 공공기관 같은 데는 이 쓰레기를 뭐 건물 안에 있으면 안에다 가져가서 이렇게 다 치워주는 거고, 타종 수거가 뭘까요, 여러분? 종 쳐가지고 쓰레기 가져 나와라 해서 그때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수거라는 거는 컨테이너에다 갖다 버리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그 컨테이너 자체를 가져가는 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중에 수거율이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이 컬렉션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좋고 제일 깔끔한 거?
아니요, 여러분. 사실은 타종수거가 최고예요. 타종수거가 최고다는 겁니다. 타종수거라는 건 여러분 뭐냐면은 두 장사인 척 하면서 그 똑같은 종을 막 치면은 그때 쓰레기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급박하죠. 여러분이 어머니 입장이 돼보세요. 오늘 그 종을 놓쳐버리면은 내가 오늘 버리고자 하는 그 쓰레기를 내가 하루 동안 더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루면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3번밖에 안 온다. 이틀을 내가 더 끼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 쓰레기를. 그 좀 허탈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버리려고 저는 그래요. 버리려고 했는데 그걸 못 버리고 그러면 왠지 찝찝하고 기분이 더 나쁘고 그냥 변비 걸린 것처럼 그런 기분도 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종 수거가 되게 이피션트해요. 이때 딱 하면은 거의 뭐 탁 준비하고 있다. 여기 어이차 하고 딱 내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주 깔끔하고 좋은 방법이다는 겁니다. 근데 피곤하죠. 피곤하죠, 여러분. 버리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피곤하다는 겁니다. 모으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한데 버리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놓치면 이틀 그런 식의 그 페널티가 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피곤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옛날엔 타종수거 하다가 좀 많이 줄었죠. 많이 줄는데 대만 같은 데가 여러분 한 5, 6년 전에 대만에서 어떤 룰이 생겼냐면은 노 터치 그라운드 쓰레기를 우리 사실은 여러분 이런 문전수거나 옥내수거나 컨테이너수거나 기본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쓰레기를 봉지를 땅에다가 이렇게 잠시는 놔야 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문전수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쓰레기 차가 내일 새벽 6시에 온다는 거 알면은 우리 밤 12시쯤 내다 놓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그쵸? 12시쯤 내다 놓으면은 적어도 한 6시간 정도는 그 쓰레기 봉투가 땅바닥에 닿아 있는 거죠, 지면에. 그쵸? 근데 대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노 터치 그라운드야. 그러니까 쓰레기를 봉투를 땅에다 이렇게 내놓으면 안 돼요. 6시에 수거가 오면은 들고 있다가 타종 수거를 하겠다는 거죠. 그쵸? 타종 수거를 하겠다는 거죠. 대만 같은 데서는 왜 그랬냐면은 그런 지역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나라보다 따뜻하잖아요. 따뜻하기 때문에 그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내놓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이 많이 하는 것도 더 많고 썩는 냄새도 더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환경이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룰을 강력하게 해가지고 좀 효험을 본 데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밖에다 이렇게 놔두면은 누가 쑤셔요, 그거? 고양이, 또 뭐, 쥐도 있고, 비둘기, 그쵸? 도시에서는 여러분 아시죠? 비둘기가 거의 만만치 않죠? 그쵸? 비둘기가 이쁘기만 한 새는 아니더라고요. 서울에서 보면은 하는 짓이 거의 거의 쥐 수준이에요. 그쵸? 동의하시죠? 그쵸? 물론 안 되기도 안 됐어요, 여러분. 다쳐가지고 가끔 보면은 되게 이 육체적으로 안 좋은 게 막 보이는 그런 비둘기도 있지만 상당히 그 비둘기들이 여러 가지 나쁜 영향도 많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어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중에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외국에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용기로부터 차량으로 적재하는 컨테이너 자체를 수거하는 견인식 수거 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요약한 게 이 핸드아웃입니다. 요거 하나씩 가지시죠. 그 줄만 갖고 딴 사람들 충분히 가져왔습니다. 예. 왜 두 분은 늦게 왔다고 이 그룹에서 가까이 안 앉아가지고 받기 힘들게 다 받으셨어요? 자, 여러분 요 노트에 나온 요 형태를 설명이 좀 잘 돼 있는
부분을 제가 복사해서 나눠드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8.3, 8-3 Analysis of Collection System 그렇게 적혀 있죠. 그러면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림 5.14가 있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그림 5.15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케이? 세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그림 5.14를 뭐라 그러냐면은 5-14를 타이틀 보세요. 그림 타이틀이 뭐죠? Schematic of Operational Sequence for Hauled Container System. Hauled Container System이라는 거 여러분 Haul, H-A-U-L 영어 잘하시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H-A-U-L Haul 하울 뭐예요? 하울? 네? 떠돌다 그렇죠? 뭔가 움직이는 거예요. 던지다, 움직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울 H-A-U-L 하울드 컨테이너니까 컨테이너 이런 컨테이너를 움직이는 거죠. 컨테이너가 자체가 움직이는 시스템이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첫 번째 A는 컨벤셔널 모드고 B는 익스체인지 컨테이너 모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12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림 6.15 8.15 죄송합니다. 8-15 보시면은 Schematic of Operational Sequence for Stationary Container System. 이건 뭐예요? 컨테이너가 스테이셔너리니까 그대로 딱 정지하고 있는 거죠. 정지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첫 번째 페이지 돌아가셔가지고 하울드 컨테이너 시스템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컨벤셔널 모드 보시면은 뭐 어디서 시작할까요? 제일 왼쪽 부분 한번 보시면은 뭐 어떻게 써 있어요? Truck from Dispatch Station 적혀 있죠. Beginning Daily Route 그쵸? 그쵸?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하루에 이제 내가 출근했어요. 내가 이 트럭 기사라면은 차고에서 차를 가지고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어디로 해요, 여러분? 출근을 어디로 했냐면은 어떤 컨테이너가 있는 컨테이너 로케이션 1으로 갔어요, 여러분. 컨테이너 로케이션 1에 가가지고 여러분 뭐 한 겁니까? 가득 그 검은색 네모가 뭐냐면은 컨테이너인데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네모예요. 컨테이너예요. 내가 아침에 출근했을 때는 내가 트럭인데 여러분 어떤 트럭이에요? 여러분 트럭 중에 그런 트럭 있죠? 이 컨테이너가 전혀 없는 안 달려있는 안 실은 트럭 빈 트럭이죠. 공차로서 이렇게 가가지고 아파트 단지 첫 번째 아파트 단지 가가지고 그 며칠 동안 버린 그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컨테이너를 내 여기다 얹어요. 얹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화살표 보세요. 어딘가 갔죠? 어디로 갔다고 적혀 있어요? 트랜스포 스테이션, 적환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쓰레기 이렇게 모은 쓰레기들을 한 곳에 이렇게 모으는 곳이에요. 한 곳에 모아가지고 거기서 처리장으로 옮기는 일종의 중간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로 일단 갔죠? 글로 가서 쓰레기에 내 가지고 있는 이 컨테이너에 있는 쓰레기를 비웠죠? 비우고 그 다음에 내 컨테이너가 비었잖아요? 그 빈 컨테이너 가지고 또 어디 갔어요? 컨벤셔널 모드 보세요. 아까 그 첫 번째 아파트 단지로 갔죠. 첫 번째 로케이션 가가지고 이제 컨테이너를 거기다 내려놔요. 내려놓으면은 난 다시 아침에 출근할 때처럼 컨테이너가 없죠.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두 번째 단지로 갔죠. 그래서 1번 단지에서 한 거하고 똑같은 동작을 이렇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식사하시려면 식사하시고 하루 일과가 끝나면 댁에 가는 거죠. 그쵸? 이런 방식이 컨벤셔널 모드고 B번 보시면은 여러분 익스체인지 컨테이너 모드죠. A하고 B의 차이를 한번 봅시다. B는 여러분 첫 번째 아침에 출근해서 어디로 가요? 첫 번째 아파트 단지 갔어요. 근데 갔는데 컨벤셔널 모드하고 차이는 뭐냐면 내가 지금 갈 때 빈 컨테이너를 내가 싣고 갔어요. 그쵸? 빈 컨테이너를 싣고 첫 번째 단지에 가가지고 빈 컨테이너를 내리고 가득 찬 컨테이너를 위에다 싣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다시 트랜스포 스테이션으로 갔다가
거기서 비우고 그 컨테이너를 다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걸 2번으로 가요. 2번으로 가서 빈 컨테이너 내리고 다시 가득 찬 컨테이너 가지고 다시 갖다 부리고 또 빈 컨테이너 이렇게 되고. 자, 차이가 있다면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A하고 B 보시면은 일단 루트에서 아파트 단지 사이사이에 루트가 없죠. A하고 B하고 차이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A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A 주민이라면은 컨테이너가 잠시나마 없을 수가 있죠. 내가 쓰레기를 버리러 갔는데 컨테이너 가지고 저쪽 적환장 가서 가지고 가서 버리고 돌아오는 사이에는 이 컨테이너가 없어져요. 그쵸? 쓰레기를 못 버려요. 반면에 B 경우에는 여러분은 어때요? 빈 컨테이너가 항상 있죠. 항상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하울드 컨테이너 시스템. 결국은 뭐냐면은 컨테이너가 계속 움직였잖아요. 움직였기 때문에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얘기하듯이 하울드 컨테이너 시스템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에 그림 8.15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디서 시작했어요?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시작했어요. Empty container vehicles from dispatch station beginning of day route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트럭이 꽤 커요. 컨테이너 자체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트럭이 있는데 이 컨테이너가 꽤 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파트 단지 가서 여러분 어떻게 한 거예요? 첫 번째 아파트 단지 가가지고 학생이 첫 번째 아파트 단지의 컨테이너라면은 나는 이따만큼 큰데 이 컨테이너 아주 작아요. 이 컨테이너에 있는 내용물을 나한테 다 쏟아부어요. 이 컨테이너는 그냥 놔둬요. 그래도 나 가득 안 찼죠. 컨테이너 아직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아파트 단지 가서 죄송합니다. 학생에 있는 쓰레기를 또 가득 이렇게 채워요. 그래도 또 가득 안 찼어요. 그래서 가득 찰 때까지 계속 이렇게 도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꽤 크겠죠, 여러분. 그쵸? 그렇게 가는 방식이 바로 스테이셔너리 컨테이너 시스템이다. 왜 스테이셔너리예요, 여러분? 각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 컨테이너는 자기 거 그대로 그 위치에 있죠. 이동 안 했어요. 앞에 하울드 컨테이너 시스템인 경우에는 컨테이너가 계속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거는 그 단지 안에 있는 컨테이너는 계속 그 자리에 있고 그것만 수거해 간 시스템이죠. 그쵸? 이 내용물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시스템들이 있다는 거, 요 부분을 그걸로 이렇게 대체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주시고. 이 연습 문제 아주 쉬워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뭐 제가 지금 해보려면 안 할 거죠, 여러분. 시험 볼 때 하시겠죠, 알아서? 그쵸? 그때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요 수거 노선 다음 시간에 합시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